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사실 뭐 이 원자력이라든가 핵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 보시기에도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뭐 좀 핵심이 되는 뭐 한 7가지들, 그러니까 원자력의 이제 원리 같은가 여러분 뭐 평소에 아셨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북한 핵 문제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뭐 핵잠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원자력부터 이제 들어가면은 여러분 뭐 학교에서 아인슈타인 하면은 뭐 상대성 원리다 뭐 이런 것 다 아실 텐데, 제가 우선 강조드리는 거는 우리 성경에도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빛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결국은 에너지고, 그게 우리의 그 물질과 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라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우리가 쓰는 이 전기든지 우리가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것이 어떤 물질의 그 양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그게 에너지다라는 공식을 발견해냅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다 증명이 된 건데요, 결국은. 그래서 이 원리가 가미가 돼서 결국은 핵분열 때 나오는 그 막대한 에너지, 그러니까 우라늄 235가 이제 분열하면서 이제 질량이 줄거든요. 그때 그 중성자를 맞아서 이렇게 이제 분리하면서 연쇄반응 기에 나오는 에너지가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서 그 전기를 만들고 그걸 터빈을 돌려서 우리 지금 쓰는 전기가 이제 나오는 원리가 되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무려 1g이 석탄의 3톤. 그죠? 3,000kg니까. 그리고 석유에 한 1.8톤. 여기 뭐 배럴이 13배럴인데 한 1.8톤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1g이 갖는 그 무한한 에너지의 힘을 보면서 이 창조의 신비하고 연결된 에너지가 역시 원자력 에너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우리가 소중하게 잘 다뤄야 하는 그런 이슈라고 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세간에는 뭐 탄소 중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우리의 또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 하면은 여러분 뭐 우리가 해방 1945년 8월에 다 일어나기 직전에 일본에 뭐 두 발의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무려 1km밖에 안 되는 1km밖에 안 되는 그 핵폭탄이었는데도 이 나가사키라든가 히로시마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 아주 참혹한 이제 그런 파괴력을 보여줬다는 걸 여러분 보셨을 테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발단이 돼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거는 좀 전 세계 국민들, 전 세계인들이 평화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가자 해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 이걸 이제 제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6.25가 끝난 다음에 12월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한 4년 후에 비엔나에 있는 원자력 기구,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립돼서 이제 평화적 이용을 감독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바탕이 돼서 우리가 맨날 듣는 그 NPT 핵을 무기화로 쓰지 말자 하는 이제 그런 체제가 발전을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이제 정치적인 과정을 겪는데 우리가 쓰는 원전은 또 다른 또 미국의 그 해군 제독이라는 분이 있어요. 리코버라는 해군 제독인데, 이분이 굉장히 좀 괴팍하면서도 굉장히 그 집념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핵잠수함의 동력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소형으로 힘들어서 만든 다음에 그 원리가 결국은 똑같이 우리가 쓰는 원전에 적용이 돼서 지금 우리가 가동하는 이제 원전의 출발이 이게 다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출발이 됐다 하는 점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이게 원자력이 들어왔느냐? 이게 이분이 또 미국 원자력 학회 회장 겸 에디슨 전력회사라고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월터 위슬러라는 분이 1956년에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전쟁을 겪고 난 다음 굉장히 폐허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인데 이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서 원자력이 아까 1g이 뭐 1.8톤의 그 원유의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박사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꿈의 에너지가 있다면 우리가 좀 도입하고 싶다. 그래서 도입하면 실제로 얼마나 걸립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20년은 걸릴 겁니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아마 우리 청년님께서도 그 당시 어려움을 아실 텐데 그 당시 우리가 정부가 외화가 없으니까 20불을 쓰는데 대통령 결재가 필요했다고 그래요. 20불을 쓰려면 이제 그 정도로 외화가 없던 시기인데 이때 이제 특단에 150명을 한 3년에 50명씩 이렇게 해서 미국의 원자력 전문가를 양성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한 달에 한 500불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주어서 국비화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오면서 우리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이 설립이 되고 또 이 지금 원자력 연구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35만 불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작은 돈 같지만 그 당시에 뭐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겠죠. 그걸 투입을 해서 그 대통령 본인이 가서 기공식도 하고 이랬던 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때 이제 원자력 협정이 맺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72년도에 다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고리발전소라고 우리가 1차 발전소인데 아마 이제 폐쇄가 됐죠. 이 발전소가 이제 들어서기 이를 위해서 협정이 체결돼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가동이 됐다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자력 하면은 이게 우리 경제 발전의 재건에 아주 밑바탕이 되는 에너지원 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고요. 원자력 하면은 우리가 보통 가장 핵심이 제처리하고 농축입니다. 그러니까 농축은 이제 연료를 쓰기 위한 거고요. 제처리라는 것은 사용 후 핵연료를 우리가 옛날에 이제 연탄하면 구공탄을 빼지 않습니까? 그럼 구공탄을 빼면 우리가 버리는데 저희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니까 그 구공탄이 5%밖에 우라늄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95%는 그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자원으로 생각을 해서 폐기물이 아니고 우리가 구공탄하면 그냥 버리죠. 그렇지만은 이 사용 후 핵연료는 5%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95%를 다시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때 나오는 게 뭐 플루토늄도 나오고 뭐 등등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평화적으로 이용되면 좋은데 이거를 좀 더 그 압축을 한다든가 플루토늄을 이용하면 이제 핵무기로 발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그어서 비확산 체제를 해서 이쪽으로는 가지 않게 하는 건데요. 이제 이 그림이 여러분 항상 저희가 이제 원자력의 두 얼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소녀의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소녀의 모습이죠. 그죠? 근데 이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마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자력의 이중성을 이제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그림이긴 한데요. 어쨌든 원자력이 이렇게 양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이제 맡았던 그 당시 이제 리포트 주한 리대사하고 가서명하고 났을 때 사진입니다만은 하여간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11년 이제 맡았는데 이 정부가 바뀌면서 이게 더 어려워졌어요. 이게 자꾸 수위가 높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협정을 그 다음에 쭉쭉 이어나가야 하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또 중간에 만료가 된다고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재연장을 해가지고 한 2년 연장을 해가지고 협정의 문을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좀 겪어서 미국과의 협상이 아주 굉장히 지난했습니다만은 지나고 보니까 또 나름대로 좀 평가를 해주시고 그럽니다만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발전시키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당시 이 재활용,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충분하지 못했고 그래서 10년 공동 연구를 한미 간에 더 하자. 그래서 그러면 그걸 10년 후에 그러면 그냥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조금 백지 상태로는 둘 수 없어서 그러면 그거를 판별하는 기준과 절차는 최소한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전에 미리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농축의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우리가
해결료 공급이 좀 안정적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0년 후를 우리가 내다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걸 대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도 농축을 하려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무기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제 비확산의 원칙에 맞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무기로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고 경제적으로도 그게 충분히 우리가 할 만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핵무기화하지 않겠다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서 이제 미국의 합의를 본 건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께 좀 그나마 좀 인정을 해주는 그런 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결정체 그리고 협의할 그룹들을 이렇게 부처별로 연결을 해서 차관급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탈핵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이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은 것은 아쉽습니다만은 아직도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용 해결료를 쓰다 보면 5%밖에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95%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더 쓸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걸 단계별로 어떤 이런 그 기구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미국이 제일 난감해하는 게 이 마지막 단계에는 결국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한 1kg당 2kg 쓰면 핵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연구원이나 우리 쪽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거를 그럼 불순물을 만들겠다. 아주 그 정제된 플루토늄은 그게 1kg나 2kg면 핵폭발이 되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다른 불순물을 넣으면은 다른 이제 원소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폭발력이 덜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게 이제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한 결과가 이제 2011년에서 또 21년이니까 지금으로 한 4, 5년 전에 끝났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에 하면은 그나마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비확산적인 거는 충분히 했는데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내면서 또 더 연구를 하자. 이걸 지금 좀 끌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수시로 이제 원자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나오는 이제 방사능이 나오지 않습니까? 10만 년, 몇만 년 나오는 그런 방사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고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그게 건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우리가 포장하는 거죠. 잘 이제 구리로 만든 납과 구리로 만든 이 동판에 넣어가지고 이제 연구에 매립을 하면 되는데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라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참 난감하죠. 수만 년을 우리가 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 매립에 있어서 우리 국내적으로 굉장히 좀 저항이 큽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분리를 하면 그 중에서 10만 년이든지 1만 년 넘어가는 이런 원소들을 태워서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또 없애고 밤감기도 한 500년 정도, 그러니까 500년도 사실 작은 기간은 아니죠.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때 들어가는 게 좀 비용이죠. 비용과 또 이거를 산업화했을 때 과연 그게 굴러갈 거냐. 이게 영구적인 거는 리서치는 되는데 이게 또 산업적으로 넘어갈 때는 또 이게 양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또 상당한 또 고난도의 그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몇만 년 연구 매립을 하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못하는 관계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한 4, 500년 정도 줄인 단계에서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된 건데 지금은 조금 이제 주춤해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사용 해결료를 어떻게 우리가 처분할 거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협정문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쭉 지금 노력해 왔고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산업적으로 이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이제 해야 하는 단계로 지금 가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을 이제 정부가 얼마나
그 우선순위를 둘지 그게 이제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전 연료죠. 연료는 그 동안에 그 안정적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버리는 통에 상당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러시아가 만드는 게 저농축 연료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걸 썼는데, 이걸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 걸 못 쓰겠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나온 거죠.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불과 한 4, 50년 전에는 미국이 이런 농축 시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주로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런 그 유렌코 같이 유럽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의 이제 투자된 그 공장들이 미국에 나와가지고 지금 농축을 해서 그 연료를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제 에너지 안보 문제가 있고 그 대신에 아무래도 이제 농축이 쉽게 이제 그 90% 이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핵 비확산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미 간에 공동 협력을 해서 앞으로 농축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건데, 우리 이 대통령께서 밝히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괜찮은 사업 같은데 50대 50으로 투자해서 만듭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50대 50으로 만들어서 그럼 미국에 놓을 거냐? 한국에 놓을 거냐 하는 이제 중요한 갈림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최소한 에너지 안보하면은 우리나라 내에 뭐가 있어야지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길이 많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 공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내가 어떤 한미 간의 공동 시설로 해가지고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 시설을 만들어 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개인 생각인데요.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협정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일본입니다. 왜 일본이냐? 아니 일본은 1988년에 레이건 대통령한테 농축하고 그 재처리하는 걸 허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못 받냐 하는 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사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이제 일본한테 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아주 그 뼈아픈 그런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나름도 이 부분을 굉장히 극복하기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해서 이걸 도달을 했나 하고 봤더니 크게 우리가 조금 봐야 할 게 이 시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핵 비확산이 굉장히 느슨했어요. 그러니까 농축 그냥 뭐 할 수 있지 연료 문제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인도가 74년 핵실험하고 특히 98년 파키스탄이 농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온 그거를 핵무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농축을 억제 안 하면은 이 핵무기로 이게 전용이 되겠구나 하는 이제 국제적인 압박이 지금 거세게 됩니다. 이제 그 시기를 지나서 1988년,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이런 시설을 꾸준히 일본은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이 대통령께서 이게 뭐 이제 원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이 뭐 하시다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카터에 의해서 뭐 이런, 그 억제도 되고 뭐 이런 약간의 핵무기를 지향하는 나라처럼 바뀌었는데, 일본은 이거를 산업적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우라늄이 아까 핵연료에 들어가는 연료인데 이게 고갈이 되겠다 하는 전망이, 지금은 이제 고갈이라는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장량이 자꾸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우라늄이 고갈되니까 아까 95%는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처리를 해서 그 연료로 그 고속로라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핵 원자로를 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make sense. 그게 뭐 합당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걸 가지고도 이제 그 중간에 뭐 실행이 많았습니다. 미국하고 마찰이 심했죠. 그렇지만은 뭐 200톤이라든가 뭐 한 100톤 정도로 그 시설을 하니까 이게 산업시설이죠. 직접 산업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나서니까 미국이 차마 이걸 반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용을 한번 따져봤더니 연 한 4조씩을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4조 원, 그러니까 약 30억 불씩을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와
이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서 결국은 88년에 공화당계죠. 공화당 대통령은 대개 원자력을 촉진하고 미국의 민주당은 원자력을 억누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 이제 인정이 됐는데 그 후에도 계속은 이제 이렇게 농축이든지 비확산이 통제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조금 늦게 출발한 이유로 조금 기회를 살리지는 못했지만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렇게 산업 시설화해서 정책으로 밀고 나갈 때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결국은 뭐 기후 에너지든 기후 변화든지 아니면 그 에너지 안보든지 특히 지금까지 진영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가 가져가야 할 산업적 시설로서 우리가 이걸 추진한다면 일본의 교훈은 얼마든지 이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정치적인 여력을 보려라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전 수출을 많이 하려고 했죠. 그래서 사우디도 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에 그 작년 초에 이제 지적재산권 문제로 여러 가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원전 한 기가 만일 수출되면은 뭐 1조 가까운 돈을 우리가 내야 한다. 결국은 그 우리 원전의 그 기본 기술이 원천 기술이 이제 웨스팅하우스 거다.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난 거를 우리가 수용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뭐 원전 한 기당 결국은 이제 기술을 우리 걸로 완전하게 하지 않은 한 뭐 이 합의가 없다고 해도 어차피 줘야 할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원전 한 기당 대개 한 13조에서 17조 되는 돈인데 그 중에서 이제 1조 정도 가니까 조 단위로서는 많아 보입니다만은 이 퍼센티지로서는 뭐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단계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아픈 거는 이게 이제 시장을 이제 제약을 건 거죠. 선진국 중심으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가고, 그 다음에 그런 동남아라든가 중남이라든가 중동 지역은 한국이 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해놨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우리가 한미 간의 갈등보다는 좀 서로 실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찾아서 하지 않을까. 계속 앞으로 나와야 할 부분이 지금 여기 북미 지역이고 결국 사우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을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냐 문제인데요.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왜냐? 지금 미국이 지금 큰일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전을 본래 이렇게 시작도 하고 열심히 많이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약 한 90기 정도 원전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1970년대 쓰리마일 아일랜드라는 그 원전 사고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굉장히 미국이 그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 원전을. 그래서 그 80년대부터 거의 뭐 한 20, 30년간은 원전을 안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있을 수 없죠. 그걸 만드는 회사가 뭐 도산하고 없어져 버렸고, 인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AI가 나온 거죠. AI 하면은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쓴다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 센터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이게 이제 원전을 다시 살려야겠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풍력이니 재생에너지는 전부 이게 가짜다 해가지고 전부 없애버리는 거 화석연료만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전을 지금 살리겠다는데 본인의 목표는 지금 2030년까지 10기, 2050년까지는 지금 거의 뭐 300기를 짓겠다는 거죠. 지금 거의 100기니까. 그런 아주 원대한 목표를 내세웠는데 이거를 결국을 하려면은 한국이 공급망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이 AI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지금 보고서 행정명령을 작년 5월에 발동을 했는데 이 대통령령이만 발표한다고 해서 그건 그 자체 중요합니다만은 이걸 이제 실행하려면은 결국은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APR 1,400 정도면 한 120억 불 정도, 150억 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한번 지어봤더니 무려 한 기당 180억 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입하고 쩔쩔매고 끝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조지아의 보글 원전인데요. 그래서
자주 이제 우리 그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우리 기업들한테 와서 지금 주문하고 갑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관세 요즘 며칠 전에 어제 엊그제부터 뭐 관세 문제가 시끄럽습니다만 어쨌든 투자는 계속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3,500불 중에서 이제 1,500억 불은 이제 조선에다가 투입하기로 했으니까 2,000억 불 내에서 이거를 원전 짓는데 이제 공동 투자 기금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살릴 수 있을지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원칙적인 문제고 사실 미국에 가서 원전을 짓는다는 것은 사우디라든가 UAE하고 짓는 거하고 전혀 딴판이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노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120억 불, 150불에서 지을 수 있을지 이건 사실 원전 하시는 분들은 좀 걱정이 큽니다만은 미국이 그만큼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지아 우리 그 반도체 공장에서 한번 그 기술자들이 비자 잘못 왔다고 우리가 또 뭐 투옥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줘야 미국이 아쉬우면은 해줘야 우리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지만 어쨌든 기회는 큰 틀에서 기회는 열려 있다. 그래서 원자력 협력이 그 농축 재처리의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고 미국의 원전 산업을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또 서로 윈윈해주는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이제 밑거름은 생겼다 하는 측면에서 희망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다루는 이제 북핵 문제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 위협 수준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국민 여러분들이 뭐 각계에서 노력을 한 결과 또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협력한 것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뭐 엊그제까지 당대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당대회를 열어서 큰 소리를 쳤죠. 뭐 이제는 억제력이 됐다 하지만 사실 한꺼풀 떠들어 보니까 핵만 늘렸지 민생 국민들 주민들의 생활은 더 나빠졌다.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말하면 핵에다가 못 걸다가 나라를 망해 먹었다. 지금 북한은 지금 그런 길로 지금 퇴락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기회를 삼아서 우리 PPT 기도회나 우리 통일 미래로 하는 북한 주민들과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인도적인 그런 교류는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우리가 북한 핵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이제 5년 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력을 발전시켜야겠다 하고서 뭐 비핵화는 꿈도 끼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극초음 미사일에다가 이제 주로 이제 핵탄두도 크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운반 수단이죠. 이런 걸 해서 한국은 물론 미국을 다 위협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 얼마 전에는 이제 농축 시설 한 10,000개 정도 있는 그 원심 분리기를 쫙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그 대개 뭐 한 50기 정도 보유하면서 한 70기 정도 탄두를 뭐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추정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본 그 영국계 그 베리틱이라는 이제 NGO가 이제 발표를 했던데 그에 앞서서 이제 루시라는 기관이 발표한 바는 이제 미국 같이 이제 그 전략 무기 대륙간 탄도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형 탄두는 한 20기 정도. 한반도라든가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은 한 50에서 160기 정도를 만드는 여러 가지 플루토늄과 고농축을 가지고 있는 걸로 또 일부는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해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고농축이 여기는 이제 1,800kg 아까 한 10kg 정도면 한 기 정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으로 나누면 한 180기 정도인데 여기는 벌써 뭐 한 1,700에서 한 2,500 사이. 이게 물론 이제 오차가 크죠. 중간감 정도는 한 2,000kg, 2톤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200기 정도 전술 해무기가 나올 수 있다는 분량이죠.
그래서 어제 벌써 이제 우리는 전쟁 억지력, 여기도 이제 뭐 공격력으로는 쓰지 않겠다고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비약적으로 제거했다, 뭐 이런 걸 반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반디펜이라고 이제 국무부에 있던 그 부차관보인데 이게 이제 38 로스에다가 기고를 했더라고요. 현 12월에. 그래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전략, 전술 핵무기와 이제 운반 수단이 얼마나 고도화됐느냐 했더니 한 13개를 쭉 나열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한 4개 정도는 지금 배치하려고 됐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액체 연료로 썼던 거는 고체 연료로 바꾸는 거, 전술 핵무기, 그리고 이제 순항 미사일과 이제 정찰 위성은 이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은 올려놨는데 위성은 이제 얼마 정도 작동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만은 한 4개 정도는 이제 완성을 한 것 같은데 운영 가능한 거, 중거리 미사일이라든가 뭐 잠수정,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중이고 상태가 아직 불분명한 것이 아직도 많다. 한 7개 정도다. 그러니까 한 13개 정도 중에서 한 4분의 1인가요? 한 3분의 1 정도만이 지금 배치돼서 사용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게 다 뭡니까? 비용과 기술이 들어가는 문제죠. 그래서 이게 시일이 걸릴 텐데 우리가 여기보다도 더 빠르게 또는 이것이 거의 사용이 되기 어려울 정도의 이제 정치적인 타협을 이제 볼 수 있으면 좋겠죠. 북한도 결국은 이거를 투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민생의 그 어려움을 부담을 줘야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초기에는 좀 수세적이었던 것만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돌이켜 보면은 91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소련이 붕괴해버리고, 그죠?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해버리고, 그랬을 때 북한은 굉장히 고립화됐다. 자기들은 동맹이 없어졌다. 그럼 누가 지키냐 하는 심각한 안보 위기에 처했을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시대부터 이거를 이제 모호성 가지고 이걸 이제 NPT 조약도 탈퇴하면서 쭉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고난도 소형화 고도화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핵무력을 명시적으로 넣고 또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또 과시도 하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이런 한 50기의 그 로켓 핵 탄두를 이제 장착할 수 있는 50기를 직접 운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성과로 과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도 이제 그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 없다, 막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는 그러면 그동안에 이거를 어떻게든지 좀 말리기 위해서 또는 저지하기 위해서 한 3차례 한 10년에서 15년 단위로 미북 간에 그리고 뭐 6나라가 모여가지고 한미일 중러까지 해서 육자회담까지 열어봤고 그 다음에 트럼프도 또 다시 한번 시도를 걸었습니다만은 이게 다 실패한 거죠. 결국은 그 원인은 한 부분은 이제 북한이 결국은 이제 플루토늄만 이때는 제안을 했더니 농축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이건 끝나버렸고 육자회담 때는 이게 6차례 뭐 핵실험도 하면서 특히 검증을 받지 않겠다 함으로써 이것도 끝나버렸습니다. 트럼프 때는 이게 단기간에 어떻게 비핵화를 하겠느냐 함으로써 이것도 이제 끝났는데 아마 이제 금년 4월이면은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중국을 간다고 그러죠. 근데 그 기회에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대화가 나올지 그것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핵무장한 대가가 뭐냐. 북한이 과연 안보를 확실히 지켰다 그러는데 경제성장과 주민들의 생활은 어떤 거냐. 과연 대외적으로 입지가 공고화됐느냐. 전부 저는 부정적인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재래식 군사력이 노후화돼 버린 겁니다. 경제는 최빈국으로 떨어진 거고요. 여기 수치를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국민 소득은 핵 보유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막 추진하기 전에 1,300불이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한 700불.
그리고 무역액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나마 이제 중국의 90% 이상을 의존해서 해왔는데 이것도 한 20-30불 절반으로 나버렸죠. 식량은 매년 136만 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다 장마당에 가서 각자 도생을 하면서 각자 이걸 생활을 해야 하는 거고, 의료품은 더더욱이 병원을 지금 지어놨지만은 의료품이 지금 없어서 지금 건물만 나랑 있는 거죠. 인구도 우리가 대충 한 3천만 했는데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고, 여기 북한 주민들도 우리처럼 출산율이 별로 높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유아물이 이런 이제 의약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사망률이 높고요. 이런 이제 일반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이렇게 어려워졌고, 또 군사력은 이제 핵 외에는 재래식 역량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전부 70년대 한 40-50년 정도 되는 노후화된 그런 문제로 남아있고, 그러면 탄두 외에는 이거를 투입할 수는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갈 수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투발 수단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해서는 이제 한국은 지금 정밀 무기다, 우주 감시다, 뭐 2차 공격력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대일 관계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지금 뭐 상당히 표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렵다고 그래요. 김정은과 또 시진핑 주석 간의 그런 세대 차이도 있지만은 이런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핵 개발을 하는 통에 이렇게 됐고,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하고의 그런 군사적인 지원을 서로 함으로 인해서 밀착이 됐는데, 과연 이제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만큼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식량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건 좋고 일부 군사 무기 지원은 있었습니다만은 첨단 무기는 지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 자체가 지금 뭐 노동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북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만은 러시아 자체가 지금 전쟁을 지금 4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게 대외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그 전에 아사드 정권이 푸틴 크레물린의 지원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붕괴가 될 때도 뭐 손 한 번도 쓰지도 못하고, 베네수엘라는 물론이고 지금 이제 이란도 지금 이제 전쟁이 나냐 마냐 하는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여기서부터 드론도 받고 여러 가지 지금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그다지 러시아가 지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북한도 러시아의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좀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런 핵무장을 함으로써 잃은 것이 상당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남북 간의 국력격 차는 더 커진 거죠. 여기 뭐 병력은 뭐 전부 그 군 복무 기간을 뭐 거의 뭐 10년 이상 놓다 보니까 뭐 130만 가까이 되고 우리는 50만, 이제 인구가 주니까 좀 우리는 더 준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뭐 훈련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해서 북한 군들의 그런 영양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좀 미흡한 상태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장비도 역시 핵 외에는 이런 70% 이상이 40년대 이제 지난 구형에 기반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에 비해서 뭐 스텔스 전투기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확충하고 있고, 국방비는 뭐 10분의 1에 해당되죠. 경제 산업 역량은 아까 뭐 발표했습니다만은 GDP 면에서는 뭐 130분의 1이라면은 뭐 거의 뭐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있죠. 우리가 1조 7천억 불로 이게 늘어났는데 그 사이에 그 170억 불에서 100억 불, 140억 불로 줄었으니까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군사적으로 볼 때도 지금 앞으로 그러면 10년 후는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좀 이제 우리가 출생률이 낮아져서 40만 정도 준다고 그래요. 이걸 대보완하기 위해서 자율 로봇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충원하려고 그러고 있죠. 북한은 이걸 유지할지 아직 모르겠고요. 화력은 확실히 한국이 지금에 비해서 앞으로 2~3배 더 증강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핵
에 상응하는 뭐 현무 4, 5기가 상당히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공군력도 여러 가지 공중 구비기까지 도입을 함으로써 이게 공중에서 계속 상시 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우리가 동해바다나 서해바다를 지킬 수 있는 핵잠까지 가지게 되면은 이거는 공중과 육군과 그리고 해저에서 우리가 북한의 어떤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10년이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거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그런 전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경제 발전과 산업 발전을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거는 여러분 많이 언론에 보시니 뭐 키체인이다, 뭐 대량 응징보복이라는 메시지를 줘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그 즉시 체제가 종말될 거다라는 점을 이제 보여주면서 저궤도 위성 이런 걸 돌려서 굉장히 분단위로 감시하는 체제를 지금 앞으로 발전할 거고, 극초음속도 이제 발전시키면은 이게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사실 이게 저할 수 있는 다 시간대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 억지를 통해서 미국의 그런 또 그 신뢰를 이제 재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디스컴뷸레이터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냐 했더니, 마두로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첩보하러 갈 때 미국에 이제 특수부대가 들어갔거든요. 특수부대가 들어갔는데 이게 뭐 특수부대가 들어가기 전에 다 무력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뭐 큰 소리를 쳤거든요. 우리는 뭐 러시아제, 중국제, 뭐 방공망도 다 가지고 있고 뭐 어디서든지 와도 우리가 다 이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이 디스컴뷸레이터를 쓰다 각 작동을 시켜버리니까 버튼을 눌러도 이게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스템이 뭐냐라고 이제 좀 들여다봤더니, 이게 사이버의 그런 마이크로 그런 전자파에다가 그다음에 또 이런 음향파를 아주 복합적으로 이걸 써서, 이게 미국만이 갖고 있다는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정 지역이 전체 이제 작동이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 시스템이 이제 무력화됐는데, 이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북한은 또 벌써 이걸 전부 무선으로만 연결된 게 아니고 유선으로 또 분산시켜놔서 한계는 있지만, 또 이런 또 북한의 맞춤형으로 디스컴뷸레이터 같은 이런 이제 무력화시키는 그런 작동을 또 계속 군에서도 개발하고 있고 미국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나올 수 있어서, 단순히 핵물질만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위협으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위험은 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대응을 해야겠다 하는 거죠. 단순히 이런 무기 체제만으로 북한을 억제하기보다는 역시 대화와 그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그런 핵 위협의 의지를 좀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존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지난 유엔 총회에서 우리가 이 대통령께서 이제 교류를 하고 정상화하고 비핵화를 가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북한은 하여간 비핵화만 나오면은 어떤 대화든지 거부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우리는 비핵화를 한테 얘기하지 말라 하는 입장이라서 여기에 대한 이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핵 없는 한반도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요 그림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 위협을 어떻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제 더 만들지는 말아라. 아까 뭐 2톤 가까운 그런 고농축 우라늄을 자꾸 만들어가면 결국은 그걸 언젠가는 쓸 수 있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동결을 시키는 게 우선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제를 하는 방향인데, 여기에 이제 난점은, 이건 그럼 과연 이게 검증이 가능하냐? 상대방이 동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 농축 우라늄 같이 이제 그 농축하는 시설은 이게 전기만 연결이 되면 어디서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택에서도 할 수 있고 터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검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이 검증을 또 찾아내는 또 IAEA가 이 그 HU 같은 또는 핵물질이 나올 수 있는 첨단 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쥐하고 고양이 싸움이죠.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찾아가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어쨌든 검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지역을 접근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말을 해보는 단계. 뭔가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전이다 하는 거를 한 측면에서 물론 딜레마는 있지만은 한번 이건 정치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앞으로의 숙제가 아닐까 해서 앞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 핵 위협을 관리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단계적인 감축으로 나가는 방안을 아마 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단순히 대화 교류만 한다고 해서 이게 위협이 감소되거나 통일이 되느냐 하는 건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서로 뭐라고 그럴까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화를 꼭 했다고 그래서 핵 위협이 감축되냐 했을 때 그렇지 않았던 사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핵 위협이 대화가 없어도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 하니까 또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물론 서로 완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대화 교류를 함으로써 어떤 촉진해주는 그런 명제가 될 수 있을 거다. 이거는 이제 비판론자들을 제가 좀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서 한번 설명을 했던 거고요. 지금 한반도 내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또 위협이 증가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 문제인데요. 중국이 지금 우리는 핵을 줄이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을 겨냥을 해가지고 앞으로 10년 내에 미국하고 비슷한 정도의 이제 핵무기를 양을 늘리겠다 하니까 또 이것도 하나의 큰 여건상의 좀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제 두 번째 지났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은 그냥 이게 그 하나의 이제 무기 체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국가가 큰 해양 안보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안보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국제적인 이제 진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자꾸 자체 그 안보 부담률을 늘리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작전권도 우리가 좀 우리 역할을 늘리겠다는 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국방비를 늘리는 과정에서 이런 핵잠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승인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핵잠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핵잠은 한마디로 핵무기를 쓰는 잠수함이 아니고요. 핵 동력을 쓰는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더 말하면 원자력 동력을 쓰는 잠수함이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원잠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하도 그게 임팩트가 없다고 그냥 핵잠이라고 쓰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핵연료를 쓰는 핵무기를 장착한 게 아니고 핵연료를 쓰면서 우리는 거기에 이제 재래식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첨단 미사일을 장착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연료가 한번 장착을 하면은 거의 뭐 한 5년에서 10년 이상 그냥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식량만 공급이 되면.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디젤 재래식 잠수함은 그게 이제 몇 시간마다 이게 올라와서 충전을 해야 하고 다시 들어가야 하고 뭐 이런 겁니다만은 핵잠수함은 5년에서 10년 이상은 연료가 그 동력로가 그 원자로가 계속 작동하는 한 잠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5,000톤급 이상 앞으로 한
뭐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 걸린다고 했을 때 20년 걸린다고 했는데 우리 핵 잠수함은 10년 걸린다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국방장관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연료가 좀 필요했던 거다. 나머지는 다 된 거다인데 연료도 고농축을 쓰는 나라가 이제 미국과 영국인데 우리는 20% 이내로 쓰겠다. 그래서 20% 이내는 아까 그 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농축에 해당이 돼서 이게 핵 비확산 측면에서 상당히 설득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핵 연료는 20% 미래, 동력로는 이걸 이제 우리가 원전을 가동하고 있고 그걸 이제 역으로 소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소형 내에 여러 가지 이제 부속품들이 한 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핵 잠수함은 우리가 보통 원자로는 그냥 지상에 가만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핵 잠수함은 이게 거의 어떨 때는 한 180도, 360도를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도 시험이 거쳐야 하는 굉장히 고난도의 동력로를 개발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선체는 뭐 우리가 이미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를 해서 그만한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이 연료와 동력로를 어떻게 결합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료를 공급해 달라 했더니 지금 미국에서는 핵연료를 공급하려면 이게 핵폭발용은 아니지만은 군사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승인하고 또 의회에 통과를 해야 하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앞으로 필요하고 문제는 조금 더 나가서 보니까 이제 미국이 고농축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저농축을 과연 어떻게 줄 수 있을지 그게 지금 큰 난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이제 비확산의 원칙에 맞다 하는 것들을 미국의 조야에 협조를 하고 또 국제기구에도 이게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의원들이 좀 나가서 많이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대외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국내적으로 이거를 추진하려면은 이제 특별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게 어떤 정부의 또는 어떤 대통령 혼자의 결정이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부가 다음 정부도 이걸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전담부서는 어떻게 둬야 할지, 또 그 폐기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이게 단순히 핵잠 하나가 그냥 무기 하나로 덜렁 오는 게 아니고 상당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특히 이런 핵잠이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그 병사들의 부모들께서도 그래 가서 근무해라라고 하지 아마 또 이런 인적인 그런 그 양성과 그 처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하나의 원전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기구에 가가지고 이게 핵무기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군함에 쓰이기 때문에 이게 군함하면 이제 되게 비밀로 쳐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핵무기로 전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절차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브라질 대통령이 지금 방문을 했는데 브라질이라든가 프랑스, 중국 등은 이미 이제 이런 저농축으로 지금 핵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사례를 좀 보면서 안전 존치에 이제 검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명하게 대처를 해야 나갈 텐데 그렇게 하면은 뭐 중국이 뭐 자국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걸 추적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우려는 합니다만은 이런 이제 국제적인 룰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추진할 때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크게 하지 못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싶어도 또 역시 이제 미국의 협력이 중요하죠. 근데 미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또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 아까 원전을 지금 안 짓다 보니까 뭐 공급망이 다 망가졌다고 했는데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를 짓는 것도 군함을 지금 못 지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한 300여 척
290척을 갖고 있는데 중국이 벌써 400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00척으로 여기 수적인 역전이 돼 버렸는데, 물론 이제 그 화력이라든가 이건 척수 배의 개수의 문제고요. 배의 크기라든가 화력은 아직 이제 미국이 우세하다는 거고, 또 핵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추세가 지금은 이렇지만은 그대로 두면은 이제 격차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선업에 큰일 났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액션 플랜, 백악관에서 액션 플랜을 발동을 했는데, 이 이제 중국의 그 해양 지배력을 그 억제하기 위해서 조선업을 이제 재건해야겠다. 이러면 모든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국과 일본 같이 조선이 강한 동맹국도가 기술과 생산 협력을 하자,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500억 불 투자 기금으로 만들어진 그걸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프라, 미국의 인프라를 이제 현대화해 주면서 또 이런 함정과 일부 조선업을 역량을 하니 우리도 핵잠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협력을 해달라 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미국이 이제 여기도 법을 좀 바꿔야 합니다. 여기 이제 존스법이니 뭐 번스법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국 내에서만 핵잠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동맹국에서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줘야겠고, 단지 여기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할 게, 거저 좋다고 이제 미국에 그냥 덜컥 가는 것만은 곤란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갔을 때 우리 창원이라든가 우리 조선업의 공동화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국내 고용 문제, 우리의 건조 역량은 지키면서 미국은 도와줄 건 도와줘야겠다 하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간의 이제 조선 분야의 이제 동맹이 시작이 됐는데,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미국의 조선 그 인프라를 하면서 우리도 핵잠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평화를 지켜야 할 텐데, 이 힘의 바탕으로 평화를 지킨다는 게 그렇게 이제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회가 있어줘야 하고 우리의 역량이 있어줘야 하는데, 특히 이제 힘 하면은 이제 군사적인 힘이기 때문에 현실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평화를 지향한다는 그런 이상주의, 이것이 같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세계를 우리 한반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한미 동맹 간의 호혜적 협력, 조선과 원자력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우리가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지만은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그 제안을 함으로써 특히 우리 통일 미래로라든가 이제 PPT 순례 기도회가 추구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과 교류를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세계는 하여간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하면서 원자력도 평화적으로 잘 이용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아까 중국이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 더 예를 들면은 독일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는 게 어떠냐라고, 그것도 아마 녹색당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녹색당 하면은 전술 핵무기를 독일에게 들어오는 걸 극구 반대하고, 원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해야 하고 하는 거를 내세웠던 정당이 녹색당이거든요. 그 녹색당의 당수가 얼마 전에, 야, 우리 독일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미국에 의존해서 러시아를 대항할 수 없다라는 식의 이제 화두를 던지면서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갔던 고정관념들이 전부 새로운 여건에 맞춰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러분들께 뭐 흥미 있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계속해서 돌아가셔서 하나의 숙제로서 과연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힘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 하는 숙제가 여러분들께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번 커피를 마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